오늘 준비한 사연은 농대를 선택해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딘 20대 초반의 여성이 축사를 하고 있는 남자를 만나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 도시에서 나고 자란 여자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아스팔트 냄새를 맡으며 컸고 학교도, 학원도, 자연과 거리가 먼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특이한 건지 성인이 되어갈수록 풀이 좋고 식물이 자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정해야 할 시기가 오고 친구들은 하나둘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눈을 돌릴 때 저는 엉뚱하게도 농업대학 입학원서를 썼습니다. 뭐, 농대? 내가? 부모님은 정말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 손으로 벌레 하나 잡을 줄은 아냐? 지렁이 보면 기절할 것이. 어머니는 다급하게 말리셨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화를 내셨죠. 너 정도 머리면 웬만한 대학교를 들어갈 건데. 농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이게 오냐 오냐 키웠더니 정신 나간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농업이 요즘 어떤 줄 아세요? 스마트팜, 바이오 기술, 6차 산업, 옛날처럼 낯 들고 논 매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사례를 잔뜩 찾아 프린트해 보여드리고 농업이야말로 미래라고 누군가는 땅을 알아야 한다고 밤새 설득했습니다. 끝내 부모님은 포기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 인생이니까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렇게 저는 농대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첫날 커다란 유리온실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햇빛을 받은 온실은 마치 빛나는 수정 궁전 같았고 그 안에는 키 작은 토마토 모종부터 손바닥만 한 상추까지 빼곡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트랙터와 논두렁을 정리하는 굴삭기, 모종삽과 수동 파종기, 사진으로만 보던 농기구들이 눈앞에 실물로 펼쳐졌을 때 저는 어린애처럼 눈을 반짝였어요. 수업도 남달랐습니다. 식물생리학, 토양학, 농업경제학. 흙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 안에 깃든 생명에 대해 배우는 시간들이 너무 새롭고 벅찼습니다. 동아리도 특이했습니다. 다른 학교처럼 동방에 모여노는 게 아니라 우리 농대는 하우스 하나를 통째로 줘서 거기서 직접 작물을 키우는 시스템이었어요. 물조리개를 들고 새벽에 물을 주며 손수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땀에 흠뻑 젖어 흙투성이가 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저한테는 살아 숨 쉬는 시간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종종 너 진짜 도시 애 맞아? 시골 처녀 같아. 웃으며 놀렸지만 저는 그 말조차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내 길을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도시의 소음도 아스팔트의 냄새도 잊은 채 저는 흙을 만지고 살아가는 삶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을 보내고 2학년이 되자 진짜 농가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조를 짜주고 농가 배정을 했는데 그 실습이 제 인생의 모든 평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실습 첫날 햇살은 따갑게 내리쬐고 버스 안은 묘하게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창밖을 바라보며 어디로 배정될지 어떤 농가일지 조용히 기대와 불안을 삼키고 있었어요. 떨린다. 진짜. 나 논 매는 거 시키면 바로 올 거야. 친구들의 농담에 웃으면서도 저도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드문드문 논과 밭이 보이고 멀리 소를 키우는 축사도 보였습니다. 저런 데서 일하게 되는 걸까?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한 농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햇살을 등진 한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깊게 그을린 피부에 군살 하나 없이 다부진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흰 반팔 티셔츠에 워커 바지를 걸친 채
턱에 살짝 자란 수염이 어딘지 모르게 야성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 남자가 다가와 우리에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신 학생분들이죠?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이쁜 분들이 오셔서 제가 긴장되는데요. 그 말에 옆에 있던 친구들은 킥킥 웃었고 저는 얼떨결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슬쩍 그를 올려다봤는데 그도 나를 보고 잠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친절하게 농장 이곳저곳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논, 흰색 비닐에 말린 볏짚 터미, 그리고 소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축사. 벼농사는 소 먹이도 할 겸 하는 거고 메인은 소를 키워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설명하는 곳 중에 논 한가운데에 엄청 큰 하얀 게 있길래 궁금해 물어봤어요. 저건 뭔가요? 엄청 큰 마시멜로 같은데. 저거요? 소밥이에요. 겨울에 사료랑 섞어주려고 이렇게 말아두는 거예요. 나도 저게 마시멜로였으면 좋겠네요. 소랑 같이 먹게요. 하하.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남자의 호탕한 웃음이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잠깐의 에피소드는 지나가고는 그는 농기계 창고도 보여주고 자동 급수 시설이 설치된 축사도 안내해줬습니다. 설명하는 그의 눈빛은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빛나더군요. 저는 어느새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참 멋진 사람이다. 실습도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땀도 많이 흘리고 햇볕도 따갑고 옷도 금세 더러워졌지만 괜히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어느새 실습이 끝나 농가를 나와 친구들과 헤어지려고 하는데 살짝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든 일과를 마치고 한잔하는 뭐 그런 거요. 친구들도 비슷했는지 술 한 잔 먹고 갈래? 하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마치 짠 것처럼 동시에 그러자는 말이 나왔고요.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까요? 반쯤 익은 삼겹살 냄새가 골목까지 퍼질 무렵 식당 문이 덜컥 열렸고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축사 아저씨. 저는 무심코 큰 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역시 우리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또 보네요. 다들 술 한 잔씩 먹고 계셨어요? 네. 아저씨는요? 저는 혼자 반주나 한 잔 하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친구 중 하나가 바로 합석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혼자 드시려던 거면 저희랑 같이 먹어요. 그는 멋쩍은 듯 웃으며 우리 테이블에 함께 앉게 됐습니다. 술잔이 오가면서 그의 얘기도 더 들을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던 이야기. 부모님이 5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농장을 지키게 된 이야기.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근데 여기 땅, 여기 소들 다 부모님이 남긴 거잖아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가 지나온 길이, 그가 버텨온 시간이 어쩌면 나보다 훨씬 무겁고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말끝을 흐리고 고개를 돌렸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콩 하고 울렸어요. 이 사람 너무 외롭겠다. 술이 조금 더 돌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순간 테이블에 있던 친구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 역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걸 느꼈고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묘하게 욕심이 났어요. 그 남자도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없어요. 촌놈이 소개팅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서. 이 사람은
생각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도 모자라 저는 어느새 손끝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나는 거예요. 잠깐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요. 그는 뒷문 쪽으로 걸어 나갔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이야. 지금밖에 없어. 저는 괜히 친구들이 들으라는 식으로 화장실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는 그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식당 뒷마당, 어둑한 골목 한켠, 그는 담배를 물고 라이터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그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아, 네.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던 그는 담배를 손바닥으로 가리며 물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연락처 여쭤보려고요. 그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 예. 연락처요? 누구? 제 거요? 아, 예. 바지 뒷주머니에서 급히 핸드폰을 꺼내던 그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아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그는 자기 번호를 알려주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저장했습니다. 이름을 적는 칸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농부님이라고 적었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장난스럽게 웃었고요. 농부님으로 저장했어요. 그는 피식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저도 저장할게요. 서로 핸드폰을 들고 어색하게 웃던 그 순간 짧지만 따뜻한 공기가 우리 둘 사이를 감쌌어요. 다시 식당 안으로 돌아갈 때 저는 괜히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친구들 옆에 앉았지만 가슴은 쿵쿵 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쥐고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먼저 연락하면 너무 티 나나?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어요.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저도요. 다음엔 따로 밥 한 번 먹어요. 그 한 줄의 답장에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이불 속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와의 썸. 수업 듣는 척, 과제하는 척, 핸드폰을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밥 먹었어요? 오늘 손은 어땠어요? 논에 물댈 때는 어떻게 알아요? 평범한 안부와 질문들 속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의 마음이 얽혀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나기로 한 약속한 주말. 집을 나서기 전 저는 거울 앞에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고 티셔츠를 꺼냈다가 다시 개고 또 꺼내고 뭘 입어야 하지? 그리고 문득 속옷 서랍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혹시 오늘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 부끄러워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밋밋하지도 않은 연한 크림색의 작은 레이스가 달린 조심스러운 옷으로 골랐어요. 거울 앞에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어색하고 웃겨서 혼자 푸up하고 웃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진짜.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면서도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몰려왔어요. 예쁘게 보이고 싶어. 조금 더 특별하게 기억되고 싶어. 그 마음 하나로 다시 거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단장을 했습니다. 가방에는 작은 향수까지 살짝 챙겼고요.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그에게 갔어요. 서툰 인사와 함께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 보러 갈래요?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저도 덩달아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축사 안에는 커다란 소들이 여유롭게 있었어요. 얘는 순둥이에요. 맨날 사람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가 소머리를 쓰다듬자 소가 커다란 눈을 껌뻑이며 다가왔습니다. 우와, 너무 귀여워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그가 손을 잡아 이끌어주자 조심스럽게 소를 쓰다듬을 수 있었어요. 부드러운 털, 따뜻한 온기,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사진으로만 봤던 걸 이렇게 직접 만져보니까 그는 웃으며 소 귀를 살짝 쥐어주었어요. 얘네도 다 성격이 있어요. 겁 많은 애도 있고, 장난꾸러기도 있고, 소들 틈을 누비며 우리는 한참 동안 웃고 떠들었습니다. 서로 장난도 치고 소한테 몰래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면서 시간이 훌쩍 흘러갔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 무렵 그가 말했습니다. 막걸리 한잔 할래요? 시골은 이런 맛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축사 옆 작은 평상에 걸터 앉았어요. 그가 큼지막한 사발에 막걸리를 가득 따라 건넸습니다. 시골에선 이렇게 마셔야 진짜예요. 저는 두 손으로 사발을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막걸리 맛에 금세 볼까지 화끈거렸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좀 어지러워요. 취기가 오르자 왠지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이 스르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요. 말을 뱉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는 살짝 놀란 듯 나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저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주변 모든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축사 냄새도 초저녁 바람 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다가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내 허리를 거칠게 끌어안았고 저는 그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처음이라 서툴렀고 아픔이 있었지만 어쩐지 그 모든 게 벅찰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주말마다 만나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축사 일을 대충 거들고 나면 어느새 둘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평상에 나란히 앉아 멍하니 바람을 쐬다가도 눈길이 닿기만 하면 조심스럽게 그러나 서두르듯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찾아왔어요. 아침마다 속이 미식거리고 평소 좋아하던 밥 냄새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가슴 어딘가에서 불안한 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결국 혼자 약국에 들러 조심스럽게 테스트기를 샀어요. 손이 떨리는 걸 애써 참으며 화장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숨을 죽인 채 기다리던 그 순간 하얀 막대 위에 또렷하게 떠오른 두 개의 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에게 전화를 걸어놓고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나 목이 꽉 막혀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간신히 짜낸 말. 우리 아기 생긴 것 같아. 전화기 너머 숨소리만 들리는 짧은 정적. 그리고 이윽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한순간에 터졌어요.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니라 셋이었습니다. 아이를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제는 나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었으니까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고 한 끼를 먹더라도 뱃속 작은 생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과는 달리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그 시작은 평소와 같은 어느 날 오빠가 축사에서 소를 수정시킨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그를 보러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축사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오빠 옆에 낯선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작고 마른 체구의 짧은 반바지를 입고 팔짱을 낀 채 오빠와 나란히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왔네. 오빠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얘, 내 어릴 때 친구야. 같은 동네에서 컸어. 오빠가 소개를 해주는데 여자는 희죽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소 수정한다고 해서 심심풀이로 구경 왔어. 초면의 반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입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이상하게 친밀했어요. 그리고 그 친밀함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말대로 오빠가 소를 수정시키기 위해 작업을 시작하더군요. 오빠는 작업복을 걸치고 굵은 고무장갑을 낀 채 커다란 소 옆에 섰습니다. 이제 꼬리 들고 이 안으로 넣어야 해. 그가 작대기 같은 긴 기구를 손에 쥐고 소의 뒷부분으로 다가갔어요. 저는 무심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서 있던 여자가 히히 웃으며 키득거리더니 소곤거렸어요. 야, 소가 진짜 좋아 죽네. 이것도 저렇게 굵어? 오빠는 키득거리며 대꾸했습니다. 하하, 내 것도 만만치 않지? 둘 사이에 오가는 농담은 아주 익숙하고 아주 노골적이었어요.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오빠는 여자의 농담에 아무런 거리낌도 느끼지 않는 듯 장갑을 낀 손으로 소를 다루며 가끔씩 여자를 힐끗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었어요. 속이 끓어오르는 걸 억지로 눌렀지만 어깨까지 떨려오는 걸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원래 저렇게 친한 건가? 입술을 세게 깨물고 터질 듯한 울분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이 튀어나왔는데 고작 이 말이었어요. 나 먼저 갈게. 오빠는 겨우 고개를 돌리더니 작업하던 장갑을 탁탁 털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응. 이거만 끝내고 전화할게. 그리고 다시 소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저를 붙잡지도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홀로 축사문을 밀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자의 웃음소리와 오빠의 가벼운 농담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나 혼자만 진심이었던 걸까? 생각할수록 가슴 깊은 데서 뭔가 서글프게 끌어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핸드폰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는 별일 없다는 등 문자를 보내왔고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답장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날 오빠가 보였던 웃음과 낄낄거리던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연락 없이 그냥 한번 가볼까? 왜인지 그날은 그런 생각이 들어 아무런 연락 없이 향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열려있던 축사의 대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일하러 나갔나? 대문 옆 좁은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집에는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다 저 멀리 볏짚 더미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요동쳤습니다. 누구지? 왠지 모를 불안이 발끝부터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숨소리마저 죽이며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마른 사이로 낯선 숨소리가 얇게 새어나왔어요. 그리곤 볏짚 더미 틈 사이로 어렴풋이 사람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은 빠르게 그쪽으로 다가갔고 시야에 모든 것이 다 들어온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곳엔 볏짚 더미에 기대어 오빠와 그 여자가 엉켜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 마냥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 서툴지만 서로를 품어줬던 사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입에서 터져 나올 것 같은 비명을 간신히 막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목구멍을 타고 튀어나온 소리. 자기야, 이게 뭐야? 그제야 뒤를 돌아보고 제가 온 걸 알아채더니 둘이 우왕좌왕거리며 움직였어요. 친구라는 여자는 자리를 피하고 싶었는지 제 옆으로 도망가는데 제 몸은 굳은 듯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는 모습만 쳐다보았습니다. 오빠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다가오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건 진짜 오해야. 갑자기 그렇게 된 거야.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해? 내 뱃속에 오빠 아기 있는데 이게 오해야? 저는 덜덜 떨리는 주먹으로 오빠의 가슴을 힘껏 밀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오빠는 대답 대신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더는 볼 수가 없었기에 휘청이며 축사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오빠는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잘못했어. 미안해. 행복이 생각해서라도 기회를 줘.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처음엔 읽지도 않고 삭제했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고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며칠 뒤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나야,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어요. 그러나 밤이면 오빠가 계속 생각났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했는데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 앞에 자꾸 약해졌어요. 행복이한테 아빠가 필요한데 나 혼자서 행복이를 지킬 수 있을까? 자책과 분노와 불안이 밤마다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오빠는 용서를 해준다는 말에 한없이 다정한 척 굴었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려 했었습니다. 행복이만 생각하면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한 달 만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읍내로 장을 보러 가던 길. 좁은 골목길에서 낯선 고함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이 X자씨가 내 마누라랑 뭘 했어? 이 쓰레기야! 그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빠가 다른 남자에게 멱살을 잡힌 채 거칠게 밀려나고 있었어요. 상대 남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우리 마누라랑 감히 내 가정을 파탄을 내.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오빠는 억지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그 여자가 먼저 꼬신 거야! 닥쳐, 이 X자씨가. 내 놈이 고깃집 뒤편에서 우리 마누라랑. 그 남자의 고함이 좁은 골목을 찢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버티며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고깃집이면 처음 만난 그 식당 여주인. 퍼즐처럼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얼마 전 오빠가 잠깐 읍내 다녀온다고 했던 날. 자꾸 핸드폰을 숨기던 모습. 괜히 이유 없이 더 잘해주려 했던 것들. 모든 게 순식간에 이해되었습니다. 오빠는 그 여자 친구랑 만날 걸 더해 고깃집 여주인과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의 아빠가 또 다른 여자의 남편과 싸울 만큼 더러운 짓을 해왔다는 걸. 이제는 변명도 용서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메신저 기록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지워버렸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작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사랑했던 마음, 그를 믿었던 기억, 그와 함께 만들고 싶었던 미래. 모두 여기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 없는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 밤이 깊어갈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정말 혼자서 키울 수 있을까?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 끝없이 이어지는 고민 속에서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곤 결심을 했습니다. 산부인과로 가기로. 산부인과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접수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던 동안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홍아름님,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에 겨우 일어섰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니 의사 선생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초음파 한번 볼까요? 침대에 누워 얇은 천을 배 위에 올리고 차가운 젤을 바르자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초음파 기계에서 삐빅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잠시 뒤 작고 또렷한 규칙적인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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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그것은 제 아이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흘렀어요. 잘 뛰고 있네요. 아기, 아주 건강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에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배 위에 얹힌 초음파 사진 속 콩알만 한 작은 존재가 힘차게 심장을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행복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처음으로 진심으로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비록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이 작은 심장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먼저 학교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 휴학을 상의드렸습니다. 사정이 조금 생겨서요. 잠시 학교를 쉬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길게 묻지는 않으셨어요. 그 다음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 아기가 생겼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고개를 들 수 없어 그저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입술을 꾹 다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어머니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시더니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라도 키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다 이겨낼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을 담아 또박또박 전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은 제가 휴학한다는 소식에 놀라거나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그들의 뒷말이 들렸습니다. 혼자 키운대. 아직 어린데. 안 됐어.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정면만 바라보며 똑바로 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행복이 둘만을 위해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 엄마가 될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몸 상태를 고려하면 힘든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불룩해지기 시작한 배를 보고 고개를 젓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점장은 서류를 훑어보다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아기 키우려고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일은 힘들어서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힘드네요. 임산부를 일시킨다는 게.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가벼운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 작은 일도 제겐 간절했습니다.
새벽마다 눈을 뜨고 조심조심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졸기도 했고 배를 감싸며 걱정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말을 아끼셨고 어머니는 저 몰래 밤마다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버티고 나면 배 안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움직임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루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문득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행복이는 내 인생을 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줄 존재구나. 이제 곧 행복이를 품에 안을 날이 다가옵니다. 조금은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무엇보다 설레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강한 엄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이와 함께 우리 둘만의 인생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희 선택에 응원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